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피로 물든 전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절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때였죠.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떨었다는 무장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지연이라 했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군을 베어내며 그 이름을 각인시킨 그는 바위처럼 단단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 속엔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적막한 외로움이 응어리져 있었지요. 지연은 어릴 적 부모를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은 혈육은 단 하나 피부티 동생뿐이었죠.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한 세상을 버텨내던 어느 날 동생마저 지독한 병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는 감정을 지운 채 하루하루를 전장에서 소모해 나갔습니다. 그의 삶엔 늘 죽음의 냄새와 슬픔이 배어 있었고 어딜 가든 상실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지연에게도 어느 날 뜻밖의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 바로 류연화. 차가운 쇳소리 속에 움츠린 그의 마음에 따스한 숨결을 불어 넣은 여인이었지요. 지연과 연화의 인연은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지연은 깊은 슬픔에 젖어 조용히 산자락 아래 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의 속내는 복잡했죠. 딱해서 어째야 쓰나. 그러게 동생 떠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사람처럼 못 사네. 하긴 옆에 아무도 없으니 그럴 법도 하지.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감히 다가서진 못했습니다. 무예로 수백의 목숨을 앗아간 사내 윤지연. 그의 존재는 어느새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의 안위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을 비켜 조용히 한 여인이 지연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연화였습니다. 류연화는 말없이 지연의 옆에 앉아 그의 굳은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고 작은 몸짓으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천 속에 자신이 사람이라는 감정을 되찾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의 명장이라 한들 결국 당신도 상처받는 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을 품고 싶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 눈빛은 사라진 봄빛처럼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깊은 내면을 말없이 함께 아파해 준 것이었지요. 지연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고 연화의 품 안에서 잊고 지냈던 숨결이 돌아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했고 조금씩 서로의 삶에 녹아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먹고 자란 지연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사랑이라는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연화를 더는 타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안식처요, 온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깨질까 두려운 유리장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은 지연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낀다는 것이 곧 잃는다는 두려움과 함께하는 감정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지연은 류연화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을 거라 여겼듣기 그녀는 곧 생명이자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또다시 잃게 될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연화가 마을 어귀를 어딜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관심은 일상의 감시로 다정한 물음은 차가운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집에 눌러 앉다시피 했고 그녀의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연화는 처음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연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외롭고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랑의 일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보이는 행동은 점점 심해졌고 그녀의 숨결까지 옥죄는 감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에게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제 자유는 제 숨결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도 나도 잃고 싶지 않소. 그러니 제발 날 이해해 주시길. 내 모든 선택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소. 연하는 떨리는 음성으로 마음을 전했지만 지연의 눈빛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낮게 마치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그저 널 위해서였소. 널 지키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사랑, 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의 행위는 연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연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그날 이후 연화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의 존재가 아닌 어떤 틀 안에 갇힌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랑은 더 이상 그녀에게 따뜻한 빛이 아닌 점점 무거워지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날 지연은 갑작스레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처럼 단단히 문단속하고 떠났지만 그날의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망설임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숨을 쉬고 싶어. 그녀는 발끝을 조심스레 들며 문 밖을 나섰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얼굴엔 처음 보는 빛이 어렸습니다. 연하는 곧장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들이마시는 자유의 공기 사방에서 들리는 장꾼들의 외침 쉴 틈 없이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에게 낯선 청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맑은 목소리와 함께 그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혹 불편하지 않다면 아씨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 순간 지연의 시선에 눌려 있었기에 누군가의 시선조차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 모습을 그리신다고요? 그건 좀... 그녀는 머뭇거렸고 청년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초여름에 핀 첫 꽃처럼 아씨의 모습엔 따뜻한 빛이 서려 있소이다 그림으로 담아두고 싶을 만큼 말이오. 그 청년의 이름은 수은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붓으로 노래하는 사람이라 말하며 특별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순수함을 지녔죠. 연하는 잠시 고민했지만 수은의 말투와 눈빛 속에서 그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혹시 화실의 위치를 알려주신다면 시간이 될 때 조용히 찾아가 볼게요. 정말이요. 제 화실은 저기 서문에서 셋째 골목 끝 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소이다. 그 말에 연하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장터의 뒷길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연하는 지선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서문 끝 골목에 자리한 수은의 화실을 몰래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심스러웠고 마치 어두운 밤속 불씨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핑계 삼은 만남이었지만 화폭 앞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연하는 수은의 부드럽고 섬세한 말투 강요하지 않는 시선, 예술을 향한 열정 속에서 위로받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강압과 침묵으로 얼룩졌던 지성과의 시간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였죠. 소은 또한 연화에게서 순수한 아름다움과 묵직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의 눈빛에서 사계절을 보았고 말없이 짓는 미소에서 이 세상에 없는 정결함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은은 화폭 위에 붓을 내려놓았고 연화는 조심스레 그림 앞으로 걸어가 자기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수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답소. 이 그림은 단지 그 일부분을 옮겨놓은 것일 뿐이요.
연하는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더는 여길 찾을 일도 없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픈 물결처럼 흔들렸고 수우는 그녀의 눈동자 속 감정을 들여다보듯 털어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림은 완성되었지만 우리 사이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고 그 눈빛은 이미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어지럽게 피어오르며 둘 사이의 거리가 조용히 좁혀졌습니다. 수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연하의 뺨을 감싸 안았고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레 맞닿았고 짧지만 떨리는 입맞춤은 오래 쌓인 감정의 무게만큼이나 깊었습니다. 그 순간 화실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제 알겠군.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네가 어디로 향했는지. 윤지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허리에 찼던 칼이 순식간에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화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연하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연하의 뒤에 서 있는 수은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여인이 누군 줄 알고 감히 그리 가까이 다가선 것이오? 그의 음성은 날선 칼날처럼 예리했고 손에 든 검은 이미 수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몸을 던지듯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연하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의 외침은 공간을 울릴 만큼 강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순간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연하의 표정에는 사랑은커녕 두려움과 슬픔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하, 이제 당신은 나를 더는 아끼지 않는군요. 내가 불쌍해서 곁을 떠나지 못한 것뿐이었나. 그 한마디에 연하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저를 가두려고만 했죠.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지연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두 다리가 힘을 잃은 듯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이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저 자신이 만든 굴레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윤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듯 화실 바닥에 앉아 자신의 앞에 선 연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사랑이 짓밟힌 회한만이 담겨 있었죠. 지연의 얼굴엔 끝없는 자책과 후회, 그리고 자신이 무너뜨린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뒤엉켜 있었고 그 복잡한 감정들은 마침내 뜨거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연하야, 미안하오, 미안하오, 정말. 그러나 연하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죠. 그날 지연은 천천히 화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고 마치 하나의 계절이 끝나는 듯한 고요함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지닌 마지막 사랑마저도 그의 손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연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하의 눈동자에 박힌 두려움과 슬픔이 가슴을 찔렀고 그는 다시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전장의 냉기와 피냄새뿐이었죠. 지연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적을 베겠노라 다짐했고 오직 검 끝에만 존재의 가치를 실으며 전장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전장의 한복판에서 그는 기습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왔고 손쓸 틈도 없이 날아든 검끝이 그의 가슴을 가르며 파고들었죠. 뜨거운 피가 솟구쳤고 그 순간 그의 눈앞은 까마득해졌습니다. 붉게 물든 낙엽 위로 몸이 쓰러졌고 의식은 뿌연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 어딘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숨결 속에서 그는 심장의 마지막 박동을 느꼈고
이대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낯선 천장이 아닌 따뜻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맑고 생기 있는 목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습니다. 지연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속삭였습니다. 나 죽은 게 아니었군. 죽을 뻔하셨죠. 칼이 조금만 깊었더라면 다행히도 지나가던 저희 아버지가 발견해 들여오셨답니다. 당분간 전장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쉬세요. 명도 떨어졌고요. 그녀는 씩 웃으며 쉴 틈 없이 말을 쏟아냈고 그 속도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지연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 고맙소 목숨을 살려줘서. 지연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고 그날 밤은 오랜만에 악몽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에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창을 열자 찬 기운이 얼굴을 스쳐갔고 그동안의 상처와 허무가 바람에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을 땐 가을이었는데 어느새 초겨울이라니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들꽃 사이로 약초가 심어진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약초라. 의술인의 집이었나? 어제 나를 치료해준 그 처녀 도대체 누구였지? 그때 집 안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좀 괜찮소? 깨어나 다행이오. 어제 자네가 본 아이는 내 딸이오. 이름은 하정이니라. 하오. 그는 산 아래로 나가 있느라 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덧붙였고 지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맙소 생명을 빚졌습니다. 밥부터 먹고 말하게 살아났으면 잘 먹어야지 안 먹으면 나을 길도 없다네. 자자 들어가시게. 그 말에 지연은 잠시 웃음을 흘리며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바람과 새소리가 가득한 조용한 골짜기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이는 매일 약초를 캐러 나가며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그 미소는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지연의 얼어붙은 내면을 서서히 녹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바람처럼 가볍고도 깊었으며 그간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조용한 위로가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하정인이 품고 있던 밝은 에너지는 마치 봄의 첫날 햇살처럼 지선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깨워주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조곤조곤 건네는 말투, 묵묵히 약초를 캐는 뒷모습까지 지선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류연화와의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그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이에 망설이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엔 갑작스레 검은 구름이 뒤덮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폭우가 하늘을 찢을 듯 쏟아졌고 지선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인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평소처럼 아침 일찍 약초를 캐러 산 쪽으로 나간 정인이 폭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지선은 급히 집 앞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인아 정기나. 그러나 비바람이 소리를 삼켜버릴 뿐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작은 가을물도 어느새 격렬하게 불어나고 있었고 지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되겠다. 직접 찾아 나서야겠군. 지선은 외투를 둘러쓰고 비바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센 바람 사이로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상이 슬글 지나 둑길을 향하던 그때 멀리서 미약하게 비명을 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은 그 소리를 따라 급히 달렸고 마침내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정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인이. 지선은 한치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그의 온몸을 감쌌고 휘청이는 몸을 다시 세우며 정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 내 손을 잡아. 정인은 가까스로 손을 뻗었고 지선은 그 작은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물에 휘말렸지만 그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은 채 가까운 둔덕 쪽으로
기어나와 진창 위에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얼굴을 마주하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선의 눈에는 안도와 눈물, 그리고 기이한 행복감이 섞여 있었고 정인의 눈엔 믿음과 감사,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감정의 선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가 올 조짐에 감정에 젖을 겨를도 없이 지선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집으로 돌아가야 해 가자. 그러나 일어서려던 정희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악발목이 너무 아파요. 지선은 급히 다가가 정인의 발목을 살폈고 그녀의 표정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것 같아. 이 상태론 걸을 수 없겠군. 우린 저 언덕 위로 올라가야 집인데 저긴 무리일 거예요. 비가 멈출 때까지 어딘가 피할 곳이. 지선은 주변을 재빨리 살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움푹 파인 자연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 동굴로 가자. 일단 그 안에서 비를 피하자고. 지선은 조심스레 정인을 부축해 동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돌벽에 등을 기대어 앉힌 후 정인의 젖은 발목을 살펴본 그는 근처 나뭇가지를 가져와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발목을 정성스레 감쌌죠. 이제 조금 괜찮을 거야. 비가 그치면 곧장 집으로 가서 치료하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고마워요. 지선은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동굴 속 두 사람은 젖은 머리칼을 털며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시작했습니다.